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JD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LB 세미콘인데요. 현재 지금 주가 상황이 아직은 오르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소개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소개해서 DDI 디스플레이 아니면 스마트폰에 좀 반등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AI 쪽이 좀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AI 쪽에 그 메인 개발 인력들을 이쪽에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레거시들은 상대적으로 인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들은 외주화를 좀 시키고 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AI 개발 이쪽은 집중하고 있는 편이라 그 외주화의 움직임 그리고 CIS라든지 AP 물량들이 이 외부로 나오는 것들을 이 엘비세미콘이 증설을 함에 있어서 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24년에 좀 기대를 하면서 엘비세미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과거에 어땠는지 좀 살펴를 보면 엘비 세미콘이 좀 2년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때 반짝 있었던 수요의 반등을 좀 맛보긴 했지만 그 이후에부터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IT 기기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이고 그 재고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무너졌죠.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종목으로서 다시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수요의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올해부터 아이패드를 OLED에 탑재를 한다는 소식이 거의 이제 사실화가 되면서 확실한 미래가 점쳐지는 종목으로서 이제 눈여겨보게 됐고요. 그리고 21년도에 굉장히 스마트폰의 수요가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스마트폰의 수명을 한 3에서 5년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24년이 21년도 이후에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 노후화된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해진 온 디바이스가 탑재된 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출시가 뭔가 소비자한테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 내부적으로는 DDI만 굉장히 8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회사인데 CIS나 AP 테스트 장비를 이렇게 점점 계속 늘려가면서 DDI에 치우친 매출 구조를 조금 바꾸고 CIS나 AP를 다 변화하면서 이 OPM도 개선을 하고 좀 업황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 스터디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했다. 이렇게 대표적인 그래프로 갖다가 넣었고요.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요 사업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범핑이나 웨이퍼 테스트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후공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범핑이나 웨이퍼 테스트 이런 거를 깊숙하게 워낙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루기보다는 아이디어 위주로 좀 다룰 거고요. 최근 메모리 종류는 DDI하고 PMIC 요것들은 범핑을 하고 테스트 패키징까지 한 번에 턴키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CIS하고 AP는 테스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이제 출고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요번 자료에서는 이제 크게 비중을 다루진 않았는데 최근에 LB 리텍을 인수를 하면서 블랙 파우더 폐배터리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예, 연결 사업으로 잡히고 뭐 LB 루셈은 워낙 유명하게 기존에 계속 갖고 있는 회사고 네, LB 리텍이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인데 요것도 사실 2차 전지 뭐 어떻게 끼워 맞추면 그럴 수 있지만 뭐 크게 이번 업사이클에 대한 그냥 메인 아이디어보다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DDI가 어떻게 이 LB 세미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잠깐 보면 DDI는 일단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이제 화소를 조정해서 색상을 나타내려 하는 말 그대로 반도체 부품이고요. 그냥 TV나 뭐 핸드폰, 태블릿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그 필수적인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LB 세미콘에서 팹리스죠. LB 세미콘에서 DDI 칩을 설계를 하고 DBI 텍에서 칩을 이제 생산을 하면 LB 세미콘이 뭐 범핑하고 패키징 테스트 뭐 패키징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 디스플레이 이제 엔드 고객사한테 뭐 이렇게 납품을 하고 뭐 삼성전자형은 DDI 칩 설계 삼성전자에서 직접 하니까 직접 하고 뭐 LB 세미콘이 범핑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패키징도 해서 이제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뭐 이 중에 고객사인 매그나 칩도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니까 그냥 하나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종 엔드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납품하는 DDI 칩들이 메인 사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핑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뭐 어느 정도 저희 스터디원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범핑은 말 그대로 저희 반도체 칩하고 이제 PCB 기판하고 사이에 이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납이죠. 솔더블을 만들어 가지고 돌기 모양으로 금속을 이렇게 서로 전기적 신호를 통하게 연결하는 공정이고요. 그 원재료가 이제 금을 쓰느냐, 납을 쓰느냐, 뭐 구리를 쓰느냐 이런 원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LB가 많이 하는 건 이제 금범프가 주력이고 뭐 공정 차이로는 뭐 COG가 있고 COP가 있고 COF가 있는데 뭐 일부는 LB 루셈에서 하고 일부는 또 뭐 LB 세미콘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단은 TV가 잘 팔려야 되고 모니터가 잘 돼야 되고 노트북 모바일 이런 저희 전통적인 IT 기기가 잘 돼야 된다는 엔드 유저에 대한 그런 키팩터가 뭐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CU 범프라고 있는데 이제 구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조금 좀 다른 하나의 좀 분야로서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구리 필러 범프는 이 미세화가 됐죠. 요즘 뭐 옛날부터 미세화, 뭐 고면적화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어쨌든 솔더 범프로는 기존에 이제 솔더볼 납으로는 이제 대응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 구리 필러 가지고 범프를 많이 하는데 모바일 쪽 랜드에서도 뭐 AI 칩이다 뭐 점점 뭐 몇 나노 쓴다 12나노 7나노 8나노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AP 칩에서도 점점 미세화되면서 구리 필러 범프를 하는데 이것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고 이쪽에 집중을 하면서 인력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좀 레거시 쪽의 물량들을 CPB를 외주화 쪽으로 돌려놓고 본인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다른 기타 좀 선제적인 기술들에 집중을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엘비스미콘에서도 이 물량을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CEO 범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DDI의 패키징입니다. 예, 아까는 범프를 보셨고, 그다음 패키징인데, 패키징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주력 사업입니다. 예. 에비스 베미콘은 아까 뭐 COG, COP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COG가 뭔지, COP가 뭔지, COF가 뭔지 대략적인 그 그림으로서 이해는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한 기술적 차이로 뭐 주가에 이렇게 큰 헤리티지를 발생시키기보다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진 사업에 이제 몸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COG는 모바일이나 소형 패널에 사용하고 COP는 플렉시블 OLED 그리고 COF는 중대형 패널. 그러니까 LB 루셈은 말 그대로 중대형 패널의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COG나 COP를 하는 LB 세미콘은 이제 모바일 기기 그리고 태블릿 이런 작은 소형 기기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공정인데요. 자, 테스트 같은 경우는 범프와 다르게 LB 세미콘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DDI 그리고 PMIC 전력 제어 반도체, CSI 이미지 센서, AP 모바일 프로세서 그리고 뭐 이런 테스트 유닛 이제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장비 캐파로는 역시나 DDI로 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DDI가 68%, PMIC가 12%. 그러니까 비중을 보시더라도 DDI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장비들이 DDI가 많은 거를 이제 탈피하고자 DDI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PMIC, CIS, AP 장비들의 테스트를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실제 이 테스트 장비가 이제 질문을 나중에 이제 주신 거긴 한데, 장비에 셋업하는 기간이 있는데, 테스트 장비다 보니까 이제 수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웨이퍼 레벨 테스트기도 하고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장비를 물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장비의 알고리즘 세팅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이게 장비가 세팅되고 나서 목업 이제 샘플링 테스트 기간이 거치면 양산 테스트 하는데 뭐 일반 제조업처럼 뭐 100개 만드는데 50개만 통과가 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테스터 장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신규 장비를 하면 그만큼 처음 이 테스트 장비가 돌아가는데 라인 양산에 제대로 들어가는 데까지 필요한 이제 샘플링 테스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투자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기간은 제가 뭐 나중에 질문에 드린 거에 댓글로 이제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계속 CIS나 LP, PMIC 장비를 계속 늘려갈 거고, DDI는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편중된 매출 구조에서 조금씩 다변화된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좀 기업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있고요. 다만 이게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수요가 어느 기업이든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설비를 사면 그거에 대한 감가가 재무에 찍히기 때문에 감가 이상의 수요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 회사는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급드리겠지만 리스크에도 있는 게 수요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증설을 한 분량만큼 정말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지금 없는 구조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일정 이상 꼭 올라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금 흐름이 전 밑에가 변했는데요. 밑에가 현금 흐름 보시면 FCF도 사실 양수였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영업 현금으로는 계속 플러스였지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설비 캐파 투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DDI가 계속 좋았을 때도 투자를 했고 DDI가 안 좋을 때도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형자산 캐펙스도 계속 늘다가 23년에 정말 안 좋았죠. 안 좋았을 때뭐
그 증가량은 조금씩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영업 레버리지로서 한 번에 탕 터트리는 그런 사업 구조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장치 산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테스트 산업 자체가 어쨌든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업황이 돌아왔을 때 최대한 뽑아내는 그런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업사이클 올 때 한번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매출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 연결 기준으로 아까 뭐 LB 루셈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연결 기준으로 보면 범핑이 대략 한 30%, 테스트가 27%, 후공정, 패키징 공정이죠. 패키징이 이제 43%인데 별도 기준으로 LB 세미콘만 보면 범핑이 46%, 테스트가 44%, 패키징 후공정이 86%입니다. 여기에서 또 비메모리의 그 종류별로 이제 구분하면 아까 DDI나 PMIC 요 종류별로 구분하면 DDI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60%, PMIC가 11%, CIS 18%, 뭐 AP가 10%인데 이 중에서 이제 DDI를 많이 쓰는 데가 당연히 아까 제가 소형이나 태블릿에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이 56%, 뭐 TV가 조금 13%, 노트북 PC가 1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태블릿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모바일이 크고, 그 중에서 이제 DDI 안에 이제 LCD가 이 중에 70%, OLED가 30%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아이디어로서 보면 OLED가 지금 30%이기 때문에 나중에 OLED가 아이패드가 올라오면서 OLED 비중이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OLED 비중이 높아지고 거기에 OLED가 높아지면 이제 OPM도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모바일이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PMIC나 CIS가 붙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건데 어쨌거나 DDI가 나가는 건 삼성향 그리고 LB 세미콘네 LGC 향인데 LG 디스플레이 향이 이제 40% 그리고 PMIC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나가는 게 미국 향으로 대부분 이제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0%가 미국 향인데 올해부터는 그 삼성전자 향으로 발생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IS는 지금 현재 100% 삼전향이고 AP도 삼전향이고요. 예. 그래서 22년도에 올해 23년도까지 이제 변화를 보면 DDI가 과거에는 거의 뭐 그냥 80%, 85% 이상 엄청 그냥 DDI 업황에 휘둘리는 회사였는데 이 대표가 의지가 확고합니다. DDI에서 탈피해가지고 그냥 종합 오사트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DDI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나머지 PMIC나 CIS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23년도에 보셔도 DDI 비중이 64% 늘었고 이게 24년도에는 거의 유사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왜냐면 DDI 업황이 지금 돌아오니까 DDI가 잘 나가고 나머지는 증설 분량만큼 그 가동률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DDI에 굉장히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나머지 DDI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메모리 종류들이 유지만 해줘도 굉장히 업턴이 돌아왔을 때 OPM이 과거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목을 이제 회사의 변화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의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왜 이 회사를 소개하게 됐냐? 보시면 그 매출액이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꺾이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게 DDI 업황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또 애매하긴 하지만 왜냐면 어쨌든 23년에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게 IT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조금씩 돌아서고 화웨이폰이나 다른 것들도 돌아서면서
제들 이 사업 전방은 사실 레거시죠. AI하고는 크게 뭐 엮이면 좋겠지만 저도 엮이는 건 크게 없는 것 같고 올해 DDI 제품이 좀 이렇게 DDI 외 제품에 커지면 이제 BEP도 감소하고 영업 레버리지 시작 구간도 낮아지고 왜냐면 매출이 지금 1,000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적전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23년 1분기부터 적전을 했는데 이게 어라운드 한 1,000억입니다. 이게 지금 DDI가 비중이 60%, 70% 정도 대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DDI 외에 이제 CIS나 다른 애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칠수록 당연히 OPM이 좋아지니까 이제 BEP 수준이 이제 1,000억에서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이익이 더 좋아진다. 사실 그 얘기는 다시 업턴이 왔을 때 그냥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 다시 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업황이 좋을 때,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OPM이 한 10% 초반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이 OPM을 보시면 어 굉장히 업황이 좋았던 18년도, 19년도 이 사이 때 하고 21년도 때 보시면 이 뭐 15%를 넘은 적이 없어요. 네, 넘은 적이 없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피어 그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테스나처럼 AP나 CS의 그 비메모리 엑시노스의 메인 테스터 이제 협력사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 보면 OPM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따라가서 그 비즈니스가 조금씩 더 흡수가 될수록 조금 더 다음 사이클에는 이 OPM의 업사이클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그 고객들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DDI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제 레거시 공정 자체가 이제 8인치 파운더리가 가동률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웨이퍼 투입량이 낮아지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수요 회복이 안 보이던 작년에는 이제 10월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진짜 완전 바닥을 꼬꾸라졌죠. 50%까지 내려갔고 실제로 내려갔고 주가는 그동안 계속 빠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DDI 펠미스 기업인 LB 세무콘이 조금 반등을 먼저 사실 보였습니다. 이제 LB 세미콘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1개월 정도의 매출 레깅이 있는 LB 세미콘도 그 한 1개월 뒤에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25년 이제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이었다가 이제 재고 조정이 되고 그게 좀 마무리가 되는 지금 기점이다. 이제 전방의 산업이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이제 수요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요가 폭발한 뒤에 스마트폰 재고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23년 말에 판매량이 뭐 소폭 반등을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뭐 다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그냥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제 판매량은 조금 반등 혹은 뭐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죠. 왜냐면 스마트폰 자체가 성장률이 조금 정체돼 있는 산업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교체 수요만 있지 새롭게 뭔가 막 스마트폰 안 쓰던 사람이 쓰고 이런 신규 발생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성장률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이제 그 성숙한 산업이라고 많이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네, 스마트폰에 대해서. 근데 스마트폰의 어쨌든 교체 주기가 저희가 뭐 3년에서 4년 정도면 이제 교체를 하고 싶은 니즈가 이제 저희들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발생을 하고 21년도 스마트폰 구입한 사람들이 24년부터 스마트폰 구입할 이제 노후화에 따른 니즈가 생각을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약간 이건 플러스 알파였죠. 예상하지 못한 건데 AI 기능이 조금 하면서 요 두 개가 좀 맞물려 가지고 새롭게 내년에는 뭔가 좀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바로바로 뭐 내가 말만 치면 조금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핸드폰. 동영상을 찍으면 이게 뭔지 바로 알려주는 핸드폰. 이런 거를 뭔가 내년에는 좀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3년부터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 조정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다. 그동안 23년도에 그 고생했던 엄청난 재고로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것들이 재고 조정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 되면서 어, 최근에 또 이번 주 정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디램도 그렇고 하반기에 점점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이 디램에 대한 수요 혹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것 그 수요가 공급이 굉장히 늘리지 않고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하반기 돼서는 이게 레거시 수요도 부족하겠다라고 해서 선수요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고객단에서 미리 발주를 내는 주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실제 현업에서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선주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IT 기기에 조금 업턴이 구체화가 되고 있다. 숫자로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드렸던 온디바이스 AI 시대, 뭐 S24 시리즈가 좀 넣었죠. 저도 이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역 실시간, 뭐 어시스트, 뭐 텍스트 변환도 바로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이 스마트폰을 좀 바꿀 수요를 좀 이끌지 않나. 네. 증권사들도 그렇게 좀 보는 데들도 많고요. 네. 이렇게 좀 올라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패널이 솔직히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이런 레거시 IT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데,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품목의 증가, 아니, 품목의 변화, 예. 애플의 아이패드라든지 핸드폰의 뭐 LCD에서 OLED 변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뭐 20년도 옛날 이 20년도에도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다시 또 꺼내보는 이유는 애플이 다시 OLED를 이제 실제 제품으로 내고 있고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24년도 올해는 애플 아이패드가 첫 번째의 OLED 탑재하는 시작의 제품이고 그 뒤에 25년, 26년, 27년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의 라인들이 이제 처음에 아이패드 프로 타입에만 이제 OLED를 먼저 적용을 하지만 이게 OLED가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밝기라든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미니, 에어, 이 기본적인 이제 하이엔드 라인업이 아닌 프로 라인업이 아닌 일반 에어 라인업에도 계속 이제 향후에 적용하겠다는 라인업이 나와 있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맥북 프로에만 처음엔 적용하다가 에어에도 적용하고 나중에는 14인치 작은 타입의 프로에도 적용하고 이게 이제 이 뒤에는 이제 14인치 맥북 에어에도 적용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LCD가 OLED 변화가 이게 굉장히 캐캐묵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실제 제품이 나오는 원년이다. 예. 과거에 대비 그냥 단순히 OLED의 뭐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요 정도 아이디어에서 지금의 사이클에서는 실제 제품이 나와서 이제 이게 숫자로 찍혀야 되는 연도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업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당 뭐 참고로 보시면 DDI 수량이 FHD죠. 지금 일반적으로 쓰시는 모니터가 FHD이실 거예요. 뭐 조금 이제 그 얼리 어답터이신 분들은 QHD 뭐 4K 모니터까지 쓰시는데
F3개에다가 10개까지 이게 OLED로 바뀌면 들어갑니다. 대신에 OLED 모니터 가격도 2배죠. 일반 일반 FHD LCD 모니터 대비 OLED 모니터는 가격이 2배인데 뭐 그거 사시는 분들은 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OLED용 테스트가 DDI 테스트가 당연히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나 테스트 하는데 시간이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위 시간당 테스트 시간이 증가하면 당연히 월당 만들 수 있는 개수도 줄어들죠, 그만큼.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생산량이 떨어지는 공급에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DDI는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난이도도 높으니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단가 기대는 이제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자면 전통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뭐 일반 TV, 뭐 LCD 모니터, 뭐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사실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애플의 아이패드가 OLED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매년마다 이게 점점 실제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고 라인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태블릿에서 패널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제가 차트만 넣어놨는데 OLED 패널 출하량 자체가 23년도 올해까지는 사실 그렇게 적용한 제품이 많지 않았어요. 뭐 실제 제가 체감을 하는 저도 맨날 뭐 다나와나 이런 데 K사전 가가지고 IT 기기들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보는데 실제로 OLED 제품한 라인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니터에서도 굉장히 일부분인데 이게 일반 아이패드나 뭐 27인치 FHD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OLED가 적용하는 게 내년 원년이거든요. 그럼 그 원년이 적용했을 때의 예상치를 굉장히 라인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제품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올해 나오는 제품 자체가. 그래서 이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좋던데 키움증권에서도 24년 올해 굉장히 수요를 좋게 보고 있고 OLED 수요가 새롭게 확 늘어나면서 이제 아이패드 출하량에서 이제 OLED 부분도 추가를 해놨고 침투율 자체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패널 IT OLED 출하량 패널도 24년도에 이제 엄청 늘어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소형 위주의 패널 출하량이거든요. 이게 소형 IT 기기 SDC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모바일이랑 태블릿이니까 소형이니까 거의 요 왼쪽이랑 오른쪽 그래프가 거의 이제 유사한 논리로서 작성된 그래프인데 어쨌든 올해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OLED 전원 물량의 처음 시발점이 될 것 같고 이게 플러스 알파로서 전장에도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있던데 전장에도 OLED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LG 마그넷 쪽을 움직이는 쪽 현업 얘기를 좀 들어봐도 OLED 전장 쪽을 좀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고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를 기본적으로 OLED 탑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적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매출로 이어질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데 아직은 뭐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정도 되어야 실제 이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런 전장 향에서도 OLED 전환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DDI 얘기를 드렸고 이제 CAS나 AP에서도 삼성 향으로서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엑시노스가 좀 잘 팔렸잖아요. 이번에 S24도 판매량이 좋아서 판매량을 상향하기도 했고 이게 좀 좋다. 잘 팔려서 이제 좀 물량을 늘리면 뭐 CIS나 AP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확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는 이제 질문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더 트래킹을 지금 더 깊숙이 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답글을 남겨드릴 건데 어쨌거나
S24 수요가 좀 예상 이상으로 호조를 보였고, 온디바이스 AI 이미지 처리잖아요. CIS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LB세미콘 그때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도 사실 CIS 때문인데, 그 이미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프로세싱 처리를 하고 뭐 이거를 이미지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CIS 센서 안에 탑재되어야 하는 모듈이라든지 램이라든지 그 안에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뀝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 그러니까 BOM이랑 부품 단 그 부품에 필요한 구성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져요. 필요한 부품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온 센서 자체가 이 CIS 단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랑은 굉장히 복잡도를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품이 실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단위 시간이나 수준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I 센서 규모 자체가 지금 그 핸드폰에 실리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플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IS 자체 테스터 자체가 지금 좋아지는 환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LB 세미콘이 제대로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느냐만 트래킹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1차 벤더가 있고 LB 세미콘도 있지만 뭐 삼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 벤더로 가지는 뭐 지금까지도 단일 벤더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뭐 듀얼 벤더로 가니까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일 뿐. 그래서 에비스미고 입장에서는 CIS나 AP를 증설을 사전에 이미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CIS나 AP 쪽으로 영업을 하면서 삼성이 물량을 따려고 할 거고 1차 벤더는 두산 테스나 뭐 2차 벤더는 LP세미콘이지만 최대한 DDI 구조를 살펴한다고 경영층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춰서 지속해서 지금 확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도 뭐 다 이쪽에다가 때리 부으고 있으니까 영업력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하니까 가장 이제 힘을 주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수주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제가 또 깊게 또 트래킹해서 미리 또 우리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또 뭐 하는 업데이트 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스마트폰 수요의 반등 그리고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로 인해서 DDI의 P와 Q죠. 수량하고 단가, PQ의 상승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CU 필러 원프의 외주화 LB 세미콘의 현재 캐파는 3K 수준, 월 3,000개 정도인데 고객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게 뭐 2만 개라고 해요. 네, 실제로 뭐 얼마나 될지는 뭐 그렇지만 일단 흩어지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네, 2만 개 당연히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예상 올해 이제 예상하기로는 증설을 계획하는데 뭐 1만 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설은 1만 개에서 15,000개라고 하는데 그리고 업황의 반등을 반등을 대비해서 사실 증설을 미리 해놨죠. 22년도에 증설을 해놨으니까 CIS나 AP 매출 비중이 22년도에 증설한 거를 이제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웜업 기간이 있고 이제 장비를 설치하고 셋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매출이 이제 찍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면서 그게 과거에 있던 OPM 레벨 대비 훨씬 더 개선된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CIS, 애플 아이패드, AP 뭐 요게 지금 네 가지의 핵심이고요.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PBR 지표로는 보시면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네. 포워드 PBR을 해주셨는데 이게 23년 4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이니까 그 이후에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커버가 지금 없어요, 전혀.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총이 3,300억인데 조금 올라서 3,300억인데 그래도 PR로 뭐 3.5배, 4배 이하.
PBR로 1배, 1.3배 뭐 이 정도 수준을 지금 하고 있어요. 5사트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스톡워치에서 보는 트레일링 기준으로 PBR은 정말 이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업황의 이제 상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건데, 업황의 호황이 22년도에 한번 이게 있었고 19년 후반기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도나 19년 후반도나 대략적인 뭐 PR로 봤을 때는 7배, 여기 19년도에는 7배 좀 안 됐지만 한 6.5배 정도 됐지만 7배나 PBR로 보면 3배 정도를 이제 업황의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과연 더 높은 그로스를 보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일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서는 조금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DDI가 돌아서고 IT 기기가 돌아섰을 때 최소한의 이 정도 밸류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PBR이나 이제 PER로 산정을 했을 때 PER 5배, 그리고 PBR 2배를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PBR 2배가 21년도 초기, 21년도 후반기에 막 엄청 수요 막 땡긴다 하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가자 외칠 때가 거의 뭐 3배였고, 수요의 턴을 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주가가 확 올랐을 때가 2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PBR 2배, 그리고 PR 5배로 보고, 그렇게 해도 업사이드가 70%입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밸류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트 기업을 할 때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사트 기업들이 BM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 다릅니다. 두산 테스나든 뭐 네페스 아크든 집중하는 프로세싱이 다 달라요. 근데 비메모리에 따라서 본인들이 좀 자신감이 있어 하는 분야가 다르고, 조금씩 고객사나 이 업황이 다르기 때문에 멀티플 차이를 뭔가 메꾼다. 아니면 뭐 두산 테스나의 밸류를 따라간다. 하여튼 이런 좀 논리는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BM도 다르고 그로스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있는 그대로 이 LB 세미콘의 밸류는 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엑시녹스 촉매를 이제 두산 테스나가 비메모리 테스터에 대한 이제 두산 이걸 먹고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두산세는 지금 상당히 먼저 주목을 받았고, 뭐 물론 최근에 좀 실적이 빠그라져가지고 좀 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밸류는 좀 먼저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그다음 돌아왔을 때 이제 이제 턴하는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엘비스미콘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업턴을 할 텐데, 대신 업턴에 대한 하는 아이디어는 좀 다르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DDI로서 업턴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엑시노스 그라든지 아니면 뭐 네페스는 옛날부터 계속 이제 그 PLP에 대한 WPLP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로서 조금씩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LB 세미콘은 에비스레니콘 나름대로의 밸류를 가지고 지금 저점에서 이제 업황을 보고 DDI 업황과 이제 다른 애들의 플러스 알파, CIS나 AP의 기대감을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대비해 멀티플보다 이번 사이클에는 분명히 높아지지 않을까.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애플에 대한 제품이 나오는 거, 그리고 OPM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업황 회복 속도가 제일 고민입니다. 이게 전통 전자기기가 지금 기대감이 진짜 없는데, 일반 레거시 뭐 주가들 봐도 아시다시피 없는데, 스마트폰 수요가 뭐 과연 뭐 얼마나 뭐 올라올까 해봐야 뭐 조금 올라오고 마는 거 아니냐 막 이럴 수도 있고, 애플의 아이패드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600만 대를 예상을 하던데, 이거보다 더 안 나온다. 혹은 뭐 라인업이 뭐 지연이 된다. 뭐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게 리스크고. 스마트폰 성장률 자체가 이제 안정기 사업이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뭐 해봐야 지금 보시면 24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올해보다 4%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교체 수요에 대한 얘기는 없긴 하지만 출하량이 올해 4% 증가.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제조업에서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내보내는 게 4% 증가면 사실 크지 않거든요. 뭐 지금 2차 전지 뭐 20%, 30% 성장하고 반도체 HBM 뭐 40% 성장한다 막 이런 와중에 4% 성장이 뭐 눈에 들어올까? 뭐 그런 이제 이유고요. 그래서 미임대에 과연 입상이 가능할까? 이게 상대적으로 뭐 업황은 좋은데 뭐 이게 매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게 과연 다른 사람의 눈에 들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두산 테스나나 넷패스 아크 등 유사 오사트 기업 대비해서 BM이 과연 뭐 비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두산 테스나 대비해서 이게 밸류 맥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두산 테스나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죠. 엑시녹스 촉매가 굉장히 일찍부터 지금 반영을 해서 주가 레벨이 높아진 상태고, 네페스나 네페스아크도 온디바이스 때문에 좀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당사는 LB세미코는 리포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4월 이후로 거의 없죠. 그래서 뭐 물론 저도 이 최근에 핫한 이런 비메모리 엑시노스라든지 온디바이스 이런 거에 엮일 가능성이 없지만 방향성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예전에 봤을 때 큰 방향성을 확실하지만 업사이클은 아직 모르는 이제 혹시 적더라도 큰 돈을 태워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안정적인 기업이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 밖에 있는 기업이고 기대감이 굉장히 없어서 이게 업황이 좀 생각보다 지금 안 좋을 거를 예상하는데 업황이 생각보다 AI가 좀 터져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좋다. 그러면은 아주 좋죠. 예,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엘비세미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핵심에 대한 이 생각은 첫 장에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